막혔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금리 말씀하셨지만 올리자니 이게 문제요, 내리자니 저게 문제요. 네. 뭐 다 통화 팽창이냐 수축이냐, 뭐 어느 쪽도 만만치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화끈하고 분명한 정책이나 신호를 못 내놓고 네. 지금 우물쭈물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거고. 그러면은 지금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정말 대대적인 완화. 그러니까는 총 자산이 8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올라간 것처럼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0.25% 떨어뜨릴 게 아니라 제로 금리를 향해서 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로 금리로 가면 간단하게 아까 그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숨어 있는 복병이 외자입니다. 외자. 지금 미국은 자꾸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중국이 금리를 마구 내려가면 그러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금융자본들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다 나가죠. 그럼 지금 그 생산 실체 경제에 투입됐던 외국 자본들이 지금 그동안 무역 전쟁하고 뭐 좀 미중 갈등으로 해서 하나씩 다 나가고 있는 판에 지금 그 땜빵을 해주고 있던 금융자본들까지 막 나가면 지금도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 기초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외환 당국에서 표현하는 그 FDI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보니까는 전년 대비 너무 많이 뭐 80% 빠져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뭐 배당으로 갖고 간 돈까지 외자 유출로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 상무부가 한 그 FDI는 드디어 꺾였더라고요. 23년인가를 기점으로 가던 게 계속 우상하던 게 드디어 꺾였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 기조적일 것 같거든요. 꽤 오래 걸리면서 꺾인 거니까. 야,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즉 외자 유출이 만약에 금리를 내렸을 때 더 급하게 일어날까봐 금융 완화도 겁나서 제대로 못한다. 그렇죠. 지금 일례로 지금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가격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비싸던데. 아유,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이제 살인적이죠. 그렇죠. 전 세계 1등 넘버원이죠. 근데 거기가 지금 공실이 올라가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 이제 거기 돈 들고 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죠. 외국인이 제일 많아요. 그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도 올려도 고민이요, 내려도 고민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한 단면만 보고 이거 금리 내려야 되겠네, 또는 올려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내리면 내린 거에 의한 데미지를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는 방책이 서야 내릴 수 있는 거고, 올리더라도 올라간 거에 대한 데미지를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그 마련이 돼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 찔끔찔끔 그렇게 작년 8월부터 그렇게 찔끔찔끔 완화 정책을 그렇게 자주 할까? 그냥 한번 팍팍 내리지. 그리고 답안도 나와 일본이 그렇게 답안을 보여줬고 미국이 답안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인지는 뻔히 나와 있는데 답은, 즉 그냥 양적 완화. 아니요. 금리 인하.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거는 그건 미국, 일본 시각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상으로 볼 때 그건 결코 답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일본의 입장하고 다른 게, 일본은 미국의 용인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막 금리를 없애고 제로로 하고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딱 보고 있는 미국이 저거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걸어서 잡아뜨릴까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호시탐탐하고 있으니 그걸 감안했을 때 함부로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은 해결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완화적인 상황을 펼치는 것. 또 하나 뭐 구원자가 있다면 자본시장의 다른 쪽 자본시장, 즉 주식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서 커버를 쳐주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실체 경제가 지금 다 거꾸러지고 있는데, 그리고 외자가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좋을 리가 없고 네. 새로운 자본이 막 들어올 리가 없죠. 새로운 자본 안 들어오겠죠. 잘. 그러니까는 결국 완화하는 수밖에 없네요. 통화를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자, 통화를 늘리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에 그 소위 그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도 네.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집값 떨어진 것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지. 어딘가에 누군가의 호주머니는 들어가도 네. 이 중국 경제 시스템에 돌아가는 자금으로 자금은 증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통화 승수는 안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걸 돈 넣어봐야 무적행에 그냥 쏟아붓기처럼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제 말씀. 제 말은 무적행이 다 채워주고 더 위로 올라올 정도로 더 쏟아부어야 된다. 그게 미국이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위안화 환율이 아마 뭐 2배, 3배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7위안이 아니라 한 9위안, 10위안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도 그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값을 보고 나니까 갔다 오고 듣고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위안 환율이 뭐 8.78 넘어서 9 정도 되면은 거의 모든 외자가 중국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외자 규모가 많군요. 들어가는 외자 규모가. 외자 빠져나올 거 그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쉽사리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외자라는 게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외자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외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외자와 함께 기술이 들어오죠. 사람과 기술과 정보가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된다는 거는 뭐 나는 개방했는데 남들이 하나도 상대를 안 해줘서 그렇지. 옛날에 주계장막에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랑 비슷하겠네. 그런 상황은 생각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완화가 되게 찔끔찔끔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완화가 하고 싶어서 하는 완화가 아니고 나는 완화를 안 한다는 게 이제 기본 정책이에요. 나는 기본 정책인데 너무 패는 거야, 사람들이. 못 살겠다. 우리 죽어버리겠다. 우리 갑돌이님처럼 왜 안 하는 거야? 막 이러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환장해 진짜. 경기 진작해야지, 부동산 가격 올려야지, 뭐 국내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큰 정책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이제 그만 안 하는 게 그건데 이제 이런 도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안 올리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대안 있어? 대책 있어? 그게 또 뾰족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알아. 이게 금리 올리는 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죽을 맛이라는 게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그러니까 막 압박을 받으니까 찔끔. 그러니까. 0.1. 그러면서 이걸로 어떻게 넘어가려나 그랬더니 뭐 소용이 없고 뭐 하니까 또 찔끔. 그러다가 이제 뭐 정말 화끈하게 안 내놓을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시진핑 아저씨도 직접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 얘기 나왔어요. 인민은행장이 이제는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진작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끝까지 갔구나. 이제 못 견디겠구나. 게다가 시진핑 주석께서 증권거래소를 갔다는 거야. 인민은행을 갔다는 거예요. 저기 주석된 일에 처음으로 드디어 대수만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저희 눈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 신임 인민은행장이 판공상 이 사람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원래 이 사람이 외환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2015년에 중국에서 대규모 외화 반출 사태가 있을 때. 그렇죠. 1조 위안인가 뭐 엄청났죠. 1조 달러. 1조 달러입니까? 달러 유출될 때 그때 그 외환을 막느라고 그때 리커창 총리도 침대 들고 가서 한 달 동안 있었고 그 금융 막는 책임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판공성이에요. 판공성이 인민은행장이 된 거에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부터 해서 그 일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신임을 받게 된 것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를 했죠. 그러나
다른 자리도 많단 말이에요. 뭐 금감위 자리도 있고 증권위 자리도 있고 뭐야 그 많은데 인민은행장을 시킨 거는 지금 인민은행의 역할 중에 외환 관리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렇죠. 외환 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자국 내 사람들에 의한.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그것도 되겠지만 좀 거시적으로 볼 때 외환의 정책 중요성이 지금 가장 크다. 외환이 어느 정도 이상 빠져나가면 우리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알고 있다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대국을 보되 외환을 잘 이해해서 지금 외화가 지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달러의 보유량과 황금의 보유량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컨트롤 타워가 돼줄 사람이 이제 판공성이 된 거고 그다음 그 시진핑 주석이 또 허리퐁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여기에는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잘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리창 총리가 되면서 당정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에 5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책 결정을 하고 정부는 그냥 실행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창 총리의 권한이라는 거는 과거 모든 중국의 총리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거예요. 5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 의사결정은 다 당에서 하고 행정총리니까? 네, 그러니까 국무원은 하라는 대로 해. 우리 결정한 대로 해. 이거거든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리창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네네. 리창. 그러면 이 여러 위원회 중에 하나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결정을 했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뭐 경제 정책 그래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 봐야 결국은 뭐 그 허리폰 발개위 주석이나 이 판공성이나 증감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같이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 시기단 말이죠. 그러네요. 근데 회의는 했지만 결과가 없을 수 없어요. 뭔가 화끈한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올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린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금리를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리고 싶은 것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뭐 증권감독위원회인가 거기 수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쟁이라서 이제 보유 편향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데 얘네들이 뭔가 주식 띄워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저는 시진핑 주석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이분들 생각은 비교적 단순 명료해요. 중국 증시에서 많은 외국 자본이 철수했거든요. 책임지라는 거죠. 100% 지분 투자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안 들어왔죠. 그 사실은 4년 전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걸 넌 보고만 있었냐. 네가 책임져라. 옷 벗는 사람은 되게 억울하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는 좀 옛날 저쪽 파벌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 역시 너는 뭔가 진지하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가.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경제를 볼 때 모든 걸 떠나서 한 가지만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되느냐? 전 외화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여튼 금융은 난 모르겠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실체 경제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관이 경제를 쳐다보는 눈이 다 실체 경제와 돈이에요. 실체 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돈이 많으냐 적으냐. 중국이 지금 돈이 많아요. 좋은 뒷주문에 은행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에 두 가지 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위안화 자산과 외화 자산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안화 자산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가계 저축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죠. 최대 그렇죠. 기업 저축 규모 사상 최대예요. 어. 중국 연기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의료보험 이런 거는 지금 모자라지만 네. 그 부동산을 사는데 보태주는 공기금. 네. 이 공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조 위안 정도 규모가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 그 대출로 나가 있는 게 5조 위안이고 지금 눈 뜨고 살아있는 게 20조 위안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경제체를 딱 하나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들어가 있는 돈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뭐 돌아다니는 돈은 거의 보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저거 하려도 잘 안 되고 네. 여기에 이제 외화 쪽을 보면은 외화가 들어올 때 처음에 좋기는 이게 실제 경제로 제조업으로 해서 법인 설립하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좋겠는데 네. 이게 지금 막 빠져나가고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빠져나갔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 열어주고 이거 열어주고 저거 열어주니까 이제 외국의 금융자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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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지금 위안화는 돈이 있어야 돌지를 않고 외화는 빠져나가면 네. 그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 그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지금 문제를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막혔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금리 말씀하셨지만 올리자니 이게 문제요, 내리자니 저게 문제요. 네. 뭐 다 통화 팽창이냐 수축이냐, 뭐 어느 쪽도 만만치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화끈하고 분명한 정책이나 신호를 못 내놓고 네. 지금 우물쭈물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거고 이것을 보고 있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답이 없구나. 그럼 위험하구나. 네네. 그러면 나는 나의 안전을 도모해야지. 네. 지금 이 모드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다시 경기가 침체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와 있다고 보죠. 네네네. 그 지금 진단하신 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늘고 있는데 회전은 안 되고 있고 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빠져 있고 예. 집값이 뭐 추가로 얼마나 하락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빠진 상태에서 뭐 추가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불구하고 안 도는 거 봐서는 다 일단 보신하고 있는 그냥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멈춰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놔봐야 사는 사람도 없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매기가 거의 없죠. 지금 제 같은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친구가 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네.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가격 낮췄어요. 네. 더 낮춰야죠. 그러니까 또 뭐 가격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까지 떨어질지 밑을 모르겠다 이런 지금 판단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떨어진 거가 지금 그게 이 경기 유발 요인으로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통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거래가 붙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야,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뭐 이런. 그렇죠. 중국에는 그런 감각이 훨씬 우리보다 없죠. 그 하기가 근데 올라간 거 보면 정말 놀랍긴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저는 그 가서 얘기 듣고 이게 진짜 정말 가능한 얘기냐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신기하다. 보이차라고 그러죠. 보이차. 예, 보이차 알죠. 유명하죠. 한국 비싼 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90년대에는 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열풍이 불면서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됐는데 중국도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 보이차가 가격이 막 오르는데 원래는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했던. 예, 한 덩어리? 5만 원 정도 했던 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나중에 이게 뭐 2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고급품이. 옛날에 고급품도 그렇게 안 비쌌었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샀던 저로서는. 그걸 사셨었어요? 사서 마시고 그랬죠. 이게 이제 뭐 억대를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고급품의 경우. 이게
말이 되나?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이죠. 누가 생각해도 네. 이게 뭐라고. 네.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중국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만 사실은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제가 1억채 얘기도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그러네. 1억채가 빈집이 있는데 그걸 다 그냥 건설회사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들고 있는 1억채잖아요. 전 그거 빈집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주인 없는 빈집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주인 없는 빈집이 아니고 주인 있는 빈집이더라고요. 그게 다 산 사람들이 뭐 아예 분양이 안 된 데도 있지만 다 그러니까 여러 채 갖고 있다가 빈집이 나온 거잖아요. 오히려 분양이 안 된 경우에는 너 망해. 은행 손해 봐. 그리고 끝낼 수가 있지. 그리고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1억채의 빈집을 쟁여놓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비싸게. 마오타이 그 창고에다 넣어두듯이. 그런데 마오타이는 갖고 있을수록 연한이 높아지면서 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뒷담한 아파트는 점점 황폐해져가고 나중에 빈 땅만도 못한 철거 비용이 엄청 더 드는 그런 건물이 되죠. 야,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마오타이와 보이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납득이 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를 살리고자 애는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 뭐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뭐 나라라는 게 그냥 자빠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은 정권이 휘청휘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정부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금 몇 달째 고민 중이죠. 그리고 이제 내달에 이제 양회가 열리는데 그렇죠. 양회에서는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양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회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자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인대는 전인대인데 이 전인대가 베이징에서 열리기 전에 각 지방 성별로 열리고 다 따로 열리죠. 성에서 열리기 전에 시에서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단체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적어도 한 달은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3월 4일쯤에 이제 양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미 하고 있다. 기초단체에서는 이 해당되는 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회에서는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입장을 정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입장이 중앙에서 지도부가 가는 입장과 다른 거는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 정책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미 1월까지는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방 각급 단계로 내려갔어야 되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소리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의하고 나오면 발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디어가 방문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지금처럼 소리 없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GDP 성장률 목표는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종합해 보면 지금 중국 측에서 나온 얘기는 5%가 제일 많죠. 그렇죠. 5%. 정말 5%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발표가 될 텐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결정이 안 냈구나. 어쩌면 아직도 결정 못한 사항이 제법 있어 보인다.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지금 삼중전회를 여태 못했거든요. 삼중전회 뭐죠? 그 전회라는 건 이제 공산당 간부들 각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전회인데 이게 이제 1년에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건 일중전회, 두 번째 하면 이중전회, 세 번째 삼중전회인데 삼중전회는 명목상으로는 이 양회 같은 거를 대비해서 이제 내년도 있을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그 숨겨진 어젠다는 인사예요. 인사. 이걸 여태까지 못했거든요. 원래는 작년 가을에 했어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연말까지도 못했어요. 지금 2월이 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뭔가 이제 곧 양회인데. 네, 양회 전에 게임 끝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늦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비정상인 상황이 상태가. 네. 3중 전회가 여태까지 안 열리고. 네. 정책에 대한 발표 소문이 지금 극도로 적고. 네. 나오는 정책은 이 어떤 확신에 찬 정책이 아니고 솔루션이 없어 보인다고 네.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핀치에 몰려 있는 상태인 건 맞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너무 재미난 얘기 있었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중국을 보면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지금부터는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내내 그 뭐 전쟁의 가능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약간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현재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든 못 찾든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갈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본인들의 시선에서도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탈출구를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뭐 극단적 행동, 전쟁이나 이런 쪽으로도 얘네들이 몰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는 탈출구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탈출구로 이상한 선택을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그런 가능성을 점증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중국 관계된 경제 상황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 요인을 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인사이트 베이징이라는 세미나를 이렇게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몇 분 모시고 중국에 가시는 거죠? 근데 뭐 다들 너무 급하다. 그리고 이 주제를 다 보는 사람이 있고 중국 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모객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두세 달 지연을 딜레이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구성을 지정학적 요인, 그 다음에 지금 과학기술 정책, 그 다음에 금융 정책, 그리고 기타 이렇게 실물 경제 이렇게 해서 4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각자 취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판단이 가장 상위 개념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산업에 속하는가 안 하는가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이테크 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한다든가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러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은 원하죠. 그냥 단순한 제조업이라면 그렇죠. 싸게 받고 싶어 해요. 중국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부품이나 중간재를 하다 보니 요게 어디에 쓰이느냐 회색 요게 내가 대장 될까 안 될까 이 판단이 이제 둘째로 필요할 거고요. 셋째로는 뭐 중국에서 지금 철수를 해오든 또는 새로운 기회를 찾든 여러 자본 운영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좀 고민할 이제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하여튼 요즘 발표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은 혜택이죠, 혜택. 예전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정책들을 지금 많이 하나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책들이 지금 한국 언론에는 보도되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에 이런 정책 내놨으면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을 정책인데 지금은 이제 전부 뭐 중국 뭐 난 이제 거기 끝났고 난 거기 나올 거고 이게 대세다 보니까 네. 뭐라고 하든 말든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네네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고 지금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볼 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정책을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네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 지금. 네. 내가 이렇게 외국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새로 만들었고 네. 나 농담 아니야 정말 그렇게 해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예.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 아, 예. 오늘 요즘에 지금 우리 이철 박사님이 중국에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인들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데 과연 중국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할까? 통틀어서 어떻게 할까? 지금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모두 합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세미나라고 표현하기는 적당하진 않은데 현지 탐방을 해서 다 이야기 나누는 그거를 소수 정예로 뽑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가능할까요? 그냥 그 인터넷에서 인사이트 베이징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나고 깊숙한 얘기, 그 실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아마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사이트를 드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대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꾸준히 중국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저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대담이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했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걸 제대로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걸리는데 요거가 풀리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그 고리들이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너무 우리 이철 박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이철 박사님 초반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현장 최고의 전문가다. 이론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뛰셨고 직접 현장의 소리를 계속해서 귀담아서 수집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서 굉장히 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철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